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2023년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7시 2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재벌 3세로 착각하고 있는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헌재 소장입니다. 물론 제 좌측에 있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며칠 전에 퇴임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사람은 유남석 헌재 소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3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만 쓰는 사람이고 펑펑 씁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벌가를 망치는, 결국 들어먹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은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국방부 기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물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하마스가 막 로켓판 쏘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19 합의 때문에 북한이 막 장사정포 쏘면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요? 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 그러면서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속히 최대한 9.19 남북 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정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9.19 남북 합의를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에는 핵 선언인가 그렇게 해서 북한 헌법 전문에다가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9.19 남북 합의를 폐지하라라고 하는 주장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9.19 남북 합의 신속히 합의 폐기하겠다라는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하나, 그것과 맞물려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권력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비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는 그만뒀었어야 된다. 송영무 장관도 9.19 남북 군사 합의하려고 그럴 때 국방부 장관 그만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이 얼마나 해가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연연해서 그 매국행위, 여적행위를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송영무도 문재인과 함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서 또다시 제복을 입은 군인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어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백종욱 씨인가요? 예.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난 5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어떻게 조사했는가? 제목은 선관위가 보안망에 취약하다.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제목으로는 선거인 명부 시스템까지 뚫렸다는 것이죠. 국정원이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여러분께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동아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해커가, 국가정보원 해커가 있겠죠? 국가정보원의 해커가 선관위망을 공격했습니다. 내부망에 직접 해킹하기도 하고 선거망에 연결되어 있는 사전투표 PC,
그러니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직접 선관위 중앙 서버에 접속을 했고 또 하나는 선관위 선거망이 연결된 사전투표 PC망을 통해 해킹을 했습니다. 두 개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했고 제외 공간망에 접근이 가능했고 개표 데이터베이스에 침투를 해서 사전투표가 조작이 가능하다. 제외 국민선거인 명부가 유출됐고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즉 A를 B로 바꿨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A를 B로 바꿨어요. 즉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재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어요. CG로. 가상이니까요. 가상이 아니라 직접 해킹을 했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중앙일보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투표 시스템은 선거인 명부 시스템, 얘들아 사전투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령자로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거권자가 아닌데 싹 가짜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직인을 절취해서 사전투표 용지를 다른 곳에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투표소 내부 선거망에 외부 비인가 PC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위탁선거에서 해커가 대리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그 선거를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아파트 관리소장 선거 같은 것도 해줬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하더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위탁선거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때가 국민의힘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탁하고 있냐면 당내 경선을 위탁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도 다른 사람으로 실적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도 저거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표 시스템도 해킹이 가능했어요. 안전한 내부망과 접속 패스워드 보안 관리 미흡이었다는 겁니다. B번이 1, 2, 3, 4, 5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 값을 변형할 수 있어. 즉 A당이 100표, B당이 50표였는데 뒤집어서 B당이 100표, A당이 50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투표지 분류기 B인가 UBS 무단 연결로 투표 분류 결과를 변경할 수 있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끔 개표할 때 왜 투표소에서 자기들이 생각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 쓰잖아요. USB 갖고 가갖고 바꿔서 A 후보를 B로 바꿀 수 있어요. B 후보를 B로 바꿀 수 있고 또 전체 시스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인터넷과 선거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저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숫자, 문자, 특수 기합 혼합이 아닌 단순한 패스워드 사용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B번이 1, 2, 3, 4, 5였다. 그리고 중요 정보를 암호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뻥 뚫려 있었어요. 아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보안 컨설팅만 했다.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데 과거에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자기는 모른다. 그거는 어디에 목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정원은 어제 말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부정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의 목이라는 겁니다. 즉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보안망을 통해서 부정투표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공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아마 이 사람 일 안 할 겁니다. 한동훈의 직업은 국회 가서 떠드는 거예요. 제가 나불거린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뻥 뚫려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정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수사하는 것이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안 할 거야 아마 한동훈이. 한동훈이는 재미를 붙인 게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입싸움하는 거를 즐겨해요. 그게 직업이야.
그런 많은 의식이 없는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이 잘한다. 박수 보내고 박수 치고 꽃다발도 보내. 아니에요, 여러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뻥 뚫려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통신망, PC망, 개표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동안 부정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한동훈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안 할 것이다. 왜? 한동훈이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도 조작했는데 뭐 거기다 할 말이 없잖아요.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인데 이까짓 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좀 부정선거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부정선거 그거 있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준석이에요. 사전투표 조작설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말도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전산망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조갑재 선배, 정규재 주필. 그분들도 이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쯤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신문 광고를 낼 줄 알았어요. 거기는 자유민주당의 본업은 신문 광고 내서 윤석열 찬양하는 게 자유민주당의 본업이니까 오늘 신문 광고를 내서 사전투표 폐지하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라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안에 그 광고 안 났더라고요. 오늘 대한민국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그 헛소리를 해. 대표적인 사람이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이준석, 하태경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공안검사 고용주. 그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4.15 부정선거는 단군일의 최대의 절대사건입니다.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밝혀내고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아니라고 앞장서서 아니라고 한 사람들 정규재, 조갑재, 이병태, 그 정치인 이준석, 하태경이 그리고 정당 대표를 하고 있는 고용주 대표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파주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823년생도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명부를 보니까.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에서 1823년을 빼면 정확하게 200살입니다. 파주을에 200살이 되는 노인이 살고 계셨는지 의문이고 200살이나 되는 분이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느냐? 이건 기네스북감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들 잘못이 없대. 200살 되는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두 눈을 질끈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200살 먹은 노인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전투표를 한다. 아, 대한민국입니다. 두 눈을 질끈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과 윤석열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강석특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해충들을 소탕한다는 시대적 명분을 앞세우고 전격전을 펼쳤으면 불순한 자들이 그 기세에 눌려 감히 영장 기각 같은 짓을 함부로 못할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며 물렁하게 보이자 해충들이 독립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문재인, 김명수, 권순일, 임종서, 박영수 영장을 찍고 기소했으면 지금같이 김 빠진 맥주골이 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이 금호를 찍고 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년 총선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했으면 지금 뭐 문재인, 김명수, 권순일, 임종서, 박영수 이런 사람 다 깨끗하게 소탕했을 겁니다. 여기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라는 거 아니면 윤석열 본인도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퇴임 후에 물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용감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지금까지 내가 본 정치인 중에 가장 겁쟁입니다. 자기 희생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자,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근호 대표가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 범죄 문제에서 입증의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 공정하다는 입증이 없는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무효 재판하는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의 모순에 빠져 있다. 거짓, 모순 가운데 빠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할 사람은 정파에 묶이지 않은 자유시민들밖에 없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지만 선거무효 사건에서는 중앙선관위 피고가 공정성, 무결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선거는 무효다. 그런데 그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린 거 하면 180일 안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판결해 줘야 되는데 안 한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에 나가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나가 있는 판사의 숫자가 그냥 5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되면 자기가 옷을 벗어야 돼. 한 500명의 판사가 옷을 벗어야 돼요. 감옥에 가거나. 그런데 대법원이 그걸 판결하겠냐고요.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에 들어가 있는 판사는 전부 리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 바꿀 필요 없습니다. 법 바꿀 필요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청문회 때 대법원장 청문회 때 그걸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거 헌법 위반인데 삼권분리 위반이야. 판사들 철수시킬 거야, 안 철수시킬 거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지독하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끔찍이도 공부 안 합니다. 조그만만 갖고 따져. 하여튼 공부를 하면 담을 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에요. 치를 떨어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매일 조그만 것만 갖고 따져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판결이 어떠느니, 뭐 어떠느니, 뭐 재산이 어떠느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상권분리 위반인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에 나가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을 철수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봐. 왜?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공부 안 하는 사람만 골라 뽑는지 몰라요. 국회의원으로. 어제 법제처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모든 의원들이 신기하게도 선관위 해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다 거의 다가 선관위 해킹으로 선관위의 덕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들 때문에 가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할 거 없다요.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였어요. 자, 대법원장이 이제 경찰 그 오토바이 사이드카에 호의를 받고 버스 전용 차선을 쭉 달리니까 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뒤를 졸졸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두 가지를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첫째, 아니 왜 대법원장이 왜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죠? 대법원장이 뭐가 바쁠 일이 있어? 아,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대법원장이 뭐가 바쁘다고 중앙 차선을 가? 경찰 딱 호의를 받으면서 중앙 차선을 가. 그 버스 전용 차선을 대법원장이.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대법원장이 뭐가 바쁠 일이 있어? 왜 버스 차선으로 가요? 두 번째 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런데 갈 때, 공항에 갈 때, 뭐 올 때, 법원 일로 갈 때, 선거관리위원회 차를 썼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차를 썼다는 겁니다. 이건 업무상 횡령이에요.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거 고발해야 돼요. 업무상 횡령으로. 이 사람은 또 불법한 수당도 받았어.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신을 재벌 3세로 착각하는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헌재소장. 여러분 이 김명수 아시죠? 지혜산을 전용해서 대법원 그 관사를 아주 호화스럽게 꾸몄어요. 이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 차를 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 그리고 이 회의비도 유용했어. 수당도. 이 사람 유남석이 헌재소장 청와대 뒷길 그거 시끄럽다고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사 갔는데 그거 막으라고 한 사람이 유남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셋 다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원에 올려. 제발 이거 내가 억울합니다. 이거 저 재판받게 해주세요. 재판은 무슨 재판? 1년에 10,000건씩을 쓰레기통으로 버려. 대법원장, 이 사람도 노태학이, 이 헌재소장, 그거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 그거 합법이야. 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합법.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한다? 대형 로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임기 그만두면 대형 로펌으로 가서 1년에 50억에서 100억 돈을 버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있을 때 마음대로 그 자리를 막 남용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이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3세가는 재벌 망하게 하잖아요. 지가 뭐 자기 손으로 돈 벌었나요? 안 벌었잖아요.
막 펑펑 써요. 그리고 막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일고는 회사에 가서 막 나이 들은 그 머리가 허연 임원들 막 야단치고 무릎 꿇리고 떼쫓고 하는 사람들이 재벌 3세예요. 이들이 그런 꼴하는 겁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이 노태악이 공항 갈 때, 법원 일로 공항 갈 때 막 그냥 그 관용차 쓴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씨입니다. 자, 김병로 씨가 어떤 분인지를 큰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갖고 왔어요. 1948년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가 대법원장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법원장은 김병로밖에 없다라고 하여 임명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병로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에게 아무런 빚이나 부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 판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골수암 치료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져서 불편한 몸으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아내를 친정인 담양군으로 보냈는데 빨치산에게 아내가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관용차는 찝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쳐들어오자 얼른 산부 요인들을 피난을 시켰어요. 그때 찝차를, 이 대법원장도 찝차를 탔죠. 근데 자기 아내를 찝차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용차야. 왜 당신은 그냥 당신이 알아서 피난 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본인만 찝차를 타고 임시정부, 부산 임시정부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내는 친정인 담양군으로 가,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빨치산들이 내버려 뒀겠어요. 대법원장 아내인데. 빨치산들이 죽였죠. 살해했습니다. 이게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씨입니다. 노태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태악이가? 다른 일로 공항 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차를 타고 의전을 받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초대 대법원장은 6.25가 터져서 피난 갈 때 집차에 자기 아내를 태우지 않았어요.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야. 당신 걸어서 가든지 당신 저 피난 가. 알아서. 그래갖고 담양에 가서 빨치산들이 살해했어요. 노태악 씨, 당신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양심 없는 인간들만 전부 사법부 수장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래 예산 전용해서 대법원장 공간을 호화스럽게 꾸려요? 그 호화스럽게 꾸린 공간에서 자기 며느리가 있는 이 로펌 사람들 땅콩 회한 사건의 칼기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한 사건 판결 제대로 그들을 위해서 내린 자기 며느리가 있는 로펌 변호사들 호화스럽게 쓰린 공간에 가서 파티한 인간이 김명수입니다. 자기 손자 은혜 만들어준 게 김명수예요, 공간에. 자기 아들 아직 강남에 아파트 입주 못했으니까 들어와 살라고 한 사람이 김명수입니다, 여러분. 유남석이 대통령 용산으로 이사 갔는데, 시끄러워 잠 못 살 청와대 뒤 막아 라고 한 사람이 유남석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 다 국민이 만건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마는지 상구심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 그래야 정관 이후가 돼. 그래야 내가 그만두고 대형 로펌으로 가. 이게 이들입니다. 그걸 보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어. 누가? 윤석열이가 눈을 질끈 감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조중동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상로 환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자,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국정감사 중이니까. 제목이 야당은 엉터리 대법원장 추천 사과하라. 여당은 진보 김선수 대행치세에 노리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기사를.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엉터리 같은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국민이 법관 전부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법원의 책임이며 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로 주장했고, 여당의 법사위원장 김도욱 국민의위원은 대법원장 고리를 장기화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고 했다는 겁니다. 현재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일 퇴임하면 진보 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을 두고 한 이야기다 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어제 법사위원회 이야기 중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12월 30일에 올해 12월 30일 종료됩니다. 안철상 민우석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2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 여당 측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그 후임 대법관 제청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 대법관 대법원장 그 권한 대행을 못한다. 지금 안철상이가 하고 있는데 못할 거 없어요. 법관 추천위원회 만들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헌법재판소가 9명이 아니라 8명인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헌법재판소장 없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없는데 1명 빠졌는데 했어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짓을 했어요.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안철상이에요. 안철상이가 대법관 추천하면 돼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때를 잊어버리죠?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박근혜 때는 왜 거기는 헌법에 나와 있어. 반드시 구인으로 한다고. 헌법을 어겨가면서도 했는데 이거는 헌법을 어길 필요도 없어요. 떠나. 지금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법원행정처장하고 있죠. 행정처장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이 사람 대법관 하면 돼요. 원래 대법관이야. 행정처장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13명이 돼요, 또. 대법관. 또 있어요. 소부가 4명이 아니야. 3명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 돼요. 자, 안철상으로 하여금 이 2명 그만두는 사람, 안철상 본인과 민우숙 대법관 후임에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그리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행정처장 공석으로 두고 재판으로 돌려요. 소부? 3명이면 돼요.
엄살 떠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엄살 떠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엉터리 같은 사람 추천하지 말고 제야에서 대법원장을 구하세요. 제야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 다 대형 로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판사의 대부분은 다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다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이 지상의 목표예요. 제야에서 구하십시오. 대법원장 후보를. 제야에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우리가 제야에서 구한 사람한테 청문한테 물어봐야 돼. 무엇 벌이냐. 얘기했잖아요. 심리불속행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을 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각급 선고원에 나가 있는 판사들 어떻게 할 거냐. 또 180일 내에 선거무효소송 이런 거 들어오면 내년 4월 10일에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럼 180일 내에 재판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원 내에는 전부 이런 사람들만 득실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 안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집값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집값을 잡겠다고 통계를 조작했어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는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등포구 A단지는 50만 원만 내면 돼요. 제대로만. 그런데 문재인이가 통계를 조작한 바람에 재건축 부담금을 2억 6,200만 원을 내게 됐어요. 또 있어요. 서울시 수도권이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강서구 B단지는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걸 1억 6,700만 원을 문재인이가 통계 조작하는 바람에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생겼어요. 강남구 C단지는 하나도 안 내도 돼. 그런데 3억 4,700만 원을 내게 생겼어요. 문재인이가 통계를 조작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짜 통계에 기인한 엉터리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이 나라를 망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소송해야죠. 당연히 소송해야죠. 국가, 문재인이 집값 통계 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3억 4천만 원씩, 수억 원씩 내야 된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죠.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소송 들어오기 전에 알아서 취소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값을 통계를 조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3억씩, 1억씩 그 엉터리로 재개발 뭐 부담금인가요? 명칭이? 명칭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재건축 부담금이네요.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을 폭탄을 안긴 문재인을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재산 압류해야 돼요. 이거 다 물어주려면. 근데 왜 그런 일은 안 하죠?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야. 문재인 앞에만 가면 윤석열은 항상 작아져.
자, 댓글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좀 읽어드릴 만한 댓글이, 아니야. 여기 빠졌습니다.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십니다.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 저는 이 정당의 대변인과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십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입니다. 자,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적당히 경고만 날리고 핵폭탄을 피한 꼴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컨설팅만 했대요. 컨설팅.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사는 검찰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간 거죠. 뭐 그나마 그 정도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변호사가 1823년이니까 그 당시 3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197세였네요. 3년 전 투표할 때. 197세 투표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네요. 대한민국은 참 멋있는 나라예요. 197세 노인이 무덤에서 나와서 투표하고 사투표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는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제 법제처 국정조사에서도 선관위 해킹에 대해서 하나도 질의가 없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공범이에요. 그만하라 이상로. 저보고 왜 그만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만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방송 보지 마세요. 윤석열은 말로만 자유, 정의, 공정, 법치를 외치지 말고 직접 실행에 옮겨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채권제, 윤석열을 왜 빚을 갚어? 빚을 갚아 너. 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귀신도 투표권이 있네요. 있죠. 대한민국인 있어요. 귀신이 왜 투표권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엔 귀신도 투표권이 있다. 그 중앙선거원리원회에서 헌법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중앙선거원리원회가 만든 헌법.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 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그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런 걸 전혀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쳐다도 보지 않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수사할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거의 농담 따먹기 수준입니다. 농담 따먹기 수준.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마 강서구청장 본선거 날이죠. 사전선거는 벌써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거 사전선거함 잘 보관되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오늘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흥미진진합니다. 대한민국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매일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